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시청자를 위한 옴부즈맨 프로그램 시청자의 눈입니다. 먼저 뉴스 진단 시간입니다. 이번 주엔 중국발 미세먼지 관련 보도를 모니터했습니다. 강혜원 시청자평가원과 과학전환팀 정혜윤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수도권의 뿌연 하늘이 이어졌었는데요. 이 중국발 미세먼지가 문제였죠. 네, 연초부터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면서 수도권에 초미세먼지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자동차 배기가스나 공장 연소로 인한 미세먼지 외에도 난방을 위한 석탄 연료로 인해 겨울철 미세먼지가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3일 오후 바람이 바뀌면서 치솟았던 미세먼지 농도가 잦아들기도 했지만 당분간 날씨 변화에 따라 미세먼지 농도가 계속해서 높아질 우려가 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 같은 보도에도 불구하고 길거리에서는 마스크를 쓴 사람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시민들이 체감하는 경각심은 높아 보이지 않는데요. 하지만 최근 기상예보에 의하면 국내의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는 지난 한 주 사이 많게는 평소의 두세 배까지 치솟았습니다. 그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이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겨울철 초미세먼지의 성분이 봄철이나 다른 계절과 차이가 있는지,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개인들이 할 수 있는 예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초미세먼지의 구체적인 원인과 예방법 정리해 주시죠. 네, 이 새해벽부터 찾아온 미세먼지가 말썽이었죠. 희뿌연 안개와 먼지가 마치 장막처럼 시야를 가렸는데요. 중국을 뒤덮은 강력한 스모그가 바람을 타고 유입된 것이 원인입니다. 지난해 마지막 날인 31일부터 시작된 중국발 스모그가 새해 초까지 약 일주일가량 이어졌는데요. 우리나라는 새해 초부터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가 주의 수준까지 치솟았고요. 전국 대부분 지역에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서울의 가시거리는 한때 3km 안팎으로 평소의 5분의 1 수준에 머물기도 했습니다. 중국발 스모그는 보통 겨울부터 본격화하기 시작하는데 특히 1월에 더 심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중국발 스모그에는 이 미세먼지뿐 아니라 인체에 치명적인 초미세먼지가 많다는 것입니다. 자동차 배기가스와 공장 연소와 같은 기본적인 요인에 난방을 위한 석탄 연료가 가세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검댕과 질소 산화물, 또 중금속 등 지름 2.5 마이크로미터 이하인 초미세먼지가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초미세먼지 성분을 자세히 살펴보면 더 충격적인데요. 최근 국내 연구진이 초미세먼지를 전자현미경으로 검토를 했는데 검은색 매연 속에 하얀색 물질이 드문드문 섞여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바로 중금속인 납인데요. 검사 결과 중국발 스모그의 평균 중금속 함량이 무척 높았습니다. 특히 카드뮴과 납은 토양 속 중금속 평균 함량에 비해서 100배 이상 높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이 같은 중금속이 인체에 들어오게 되면 최고 74%까지 녹아서 몸에 흡수됩니다. 초미세먼지 입자가 무척 작기 때문에 코와 입에서 걸러지지 않고 폐까지 깊숙이 침투하기 때문입니다. 초미세먼지와 미세먼지 둘 다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입자이긴 하지만 초미세먼지는 지름이 2.5 마이크로미터로 미세먼지 크기의 4분의 1 정도에 불과합니다. 일단 초미세먼지나 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지게 되면 학교와 유치원에서는 야외 수업이 금지됩니다. 또 노약자와 호흡기 질환자는 물론 일반인도 외출을 자제해야 하는데요. 부득이하게 외출을 해야 한다면 황사용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작은 초미세먼지를 막으려면 일반 마스크로는 걸러지지 않기 때문인데요. 일반 마스크는 섬유를 짜서 만들기 때문에 10마이크로미터의 미세먼지와 또 2.5 마이크로미터의 초미세먼지가 걸러지지 않고 그대로 통과합니다. 반면 황사 마스크는 부직포로 된 겉감과 또 안감 사이에 2중, 3중의 정전기 특수 필터가 붙어 있기 때문에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를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황사 마스크도 성능이 각기 다른데요. 식약처에서 인증한 한국형 필터 KF 마크를 확인하면 알 수가 있습니다. 초미세먼지를 80% 이상 차단하는 KF80과 미세먼지의 바이러스까지 차단하는 방역용 마스크 KF90 정도라면 안심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심할 때는 일반인도 황사용 마스크를 꼭 착용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황사용 마스크는 빨아서 다시 사용하게 되면 정전기 특수 필터가 손상이 되기 때문에 일회용으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외출했다 돌아오면 손과 발, 그리고 얼굴을 씻고 머리를 감는 등 몸에 묻어오는 미세먼지를 제거해줘야 합니다. 또 자동차를 운전할 때도 미세먼지를 조심해야 하는데요. 에어컨 환기 모드를 외부가 아닌 내부 환기로 조정을 하고 되도록이면 창문을 열지 않고 운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하는 게 또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은데요. 정부 차원에서 대책은 없을까요?
새해를 맞아 정부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면 수도권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차량 이부제를 시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내용은 국내에서 유발되는 미세먼지를 관리하기 위한 조치로 알려졌습니다. 또 지난해 말 다중이용시설 및 주택 등의 실내 공기질을 관리하기 위한 법안이 개정되면서 초미세먼지를 포함한 실내 공기 오염물질 관리를 강화하는 기준이 마련되기도 하였습니다. 기존의 우리 정부는 국내 미세먼지 관리에 초점을 맞춰온 것으로 보이는데요. 최근 미세먼지 경감을 위해 국제 공조가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하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난 2일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2000년대 서울의 미세먼지 실태를 조사한 결과 해외에서 온 오염물질이 최대 70%에 이른다고 발표한 것인데요. 미세먼지 농도가 꾸준히 우려를 사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대처를 지속적으로 보도를 통해서 평가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부 차원에서 일부 대책은 내놓고는 있는데요. 여기에서 보완할 사항이나 구체적인 사안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최근 심해지는 스모그로 인해서 공기, 에어와 대재앙을 뜻하는 아포칼립스의 합성어로 공기 오염으로 인한 대재앙을 의미하는 에어포칼립스라는 신조어까지 등장을 했습니다. 그만큼 중국 스모그가 중국뿐 아니라 우리나라에까지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건데요. 중국은 최근 수도 베이징을 중심으로 스모그가 악화하면서 항공편을 취소하고 또 고속도로를 폐쇄하는가 하면 공장들도 문을 닫게 하는 등 비상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보다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많은데요. 우리나라 대기 환경 기준 미세먼지 농도는 연평균 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도심은 평소 미세먼지 농도가 30에서 40마이크로그램을 나타내고 있고 심할 때는 60마이크로그램을 훌쩍 넘어서고 있는데 세계보건기구 WHO의 권고 기준이 20마이크로그램인 것에 비한다면 우리나라의 도심 지역은 환경 기준 자체가 무척 느슨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미세먼지 오염을 악화시킨 데는 중국발 스모그도 크게 기여를 했지만 국내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자동차와 다량 배출 사업장, 그리고 생활 속의 건설 공사장, 또 직화구이 음식점, 노천 소각 등이 미세먼지 주요 배출원인데요. 우리 정부는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는 있지만 이렇다 할 대책을 세우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환경부에서는 이 조치 중에 좀 눈에 띄는 게 있는데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지역에서 1급 발암물질인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을 하게 되면 차량 이부제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차량 이부제는 지난해 6월 발표했던 정부 합동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 후속으로 실시되는 비상 저감 조치에 따른 것입니다. 비상 저감 조치의 주요 내용은 2017년 1단계로 이 시범 사업인데요. 서울시 등 수도권 3곳의 시도 630여 개 행정 공공기관에 대해서 차량 이부제 등을 실시하는 겁니다. 이어서 2018년 이후부터는 1단계 사업 효과 분석과 또 비상 저감 조치 법제화를 통해서 타 지역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차량 이부제는 환경부가 매일 오후 5시를 기준으로 미세먼지 농도와 또 이길 예보 현황을 확인한 후에 발령 요건을 검토를 하고요. 합동 비상저감 협의회에서 발령을 결정합니다. 이 발령 기준은 미세먼지 농도가 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하고 또 다음 날 3시간 이상 매우 나쁨 수준, 그러니까 세제곱미터당 100마이크로그램 이상의 예보가 나올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때 해당 차량은 행정 공공기관의 직원 또 개인 차량 및 출입 차량으로 10인승 이하의 비사업용 승용 승합차가 해당이 됩니다. 단 장애인 임산부 또 유아 동승 차량, 친환경차, 소방, 경찰, 의료 등 기관장이 특별히 또 인정한 차량은 제외가 됩니다. 이와 더불어 올해부터는 중고 LPG 차량의 판매 범위도 확대가 되는데요. 이 LPG 차량은 미세먼지 배출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일부 시각에서는 이미 많이 보급된 친환경차로 보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택시와 렌터카로 5년 이상 사용했던 LPG 차량을 일반인이 구입할 수 있게 되는데요. 기존에는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 취약계층이 5년 이상 소유했던 LPG 차량만 일반인이 구매할 수 있었습니다. 또 서울시 전역에서 노후 경유차 운행이 제한되는데 새해에는 서울시 전역에서 2005년 이전에 등록한 경유차 중 종합검사 불합격, 또 미이행 차량의 운행이 전면 제한됩니다. 노후 경유차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조치 중에 하나죠. 이 단속 카메라를 46대에서 66대로 늘리고 또 위반 차량에 과태료 20만 원을 부과하는 등 단속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은데요. 경유차 등 자동차에서 나오는 배기가스와 오염물질을 낮추기 위한 세계 여러 나라들의 조치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덜란드와 노르웨이는 2025년 이후 경유 등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를 금지하기로 했고요. 또 고급 내연기관 자동차 브랜드를 다수 보유한 자동차 강국, 이 독일도 2030년부터는 가솔린과 디젤 엔진 자동차는 신규 등록을 받지 않는 내용의 법안을 지난해 발표했습니다.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배기가스를 40% 이상 줄이게 되면 해수면과 또 기온이 떨어지고 이상기후가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동차를 비롯한 수송 부문의 에너지 효율 개선이 필요한 상황인 겁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중 절반 이상이 중국에서 유입되는 스모그가 원인인 것으로 나타난 만큼 중국 스모그를 차단하기 위한 중국과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국내 미세먼지 저감 대책은 수도권 지역의 배출량을 줄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국외 요인에 취약하다고 밝히고 중국을 포함해 인접국 영향이 얼마나 되는지 정확하게 따지는 작업부터 시작을 해서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시각에서는 대기 오염의 국외 영향은 기본적으로 장기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내 저감 대책을 우선 실시하고 또 이웃 국가와 공조를 해야 한다면서 최근 중국 정부가 대기질 규제를 강하게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환경 개선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시선도 있습니다. YTN에서는 미세먼지 상황을 실시간 보도하고 있는데요. 매 시간 이 날씨 중계 상황에서 현황과 또 미세먼지 상황을 전달을 하고 있고 또 대기 상황에 대한 분석과 전망을 기자 리포트를 통해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미세먼지에 대한 정부의 대처를 지속적으로 보도하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에 대한 보도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앞으로 미세먼지 보도에 집중함은 물론 또 정부 대책을 평가하는 데 게을리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 이번 주 뉴스 진단은 중국발 미세먼지 관련 보도에 대해 이야기 나눴습니다. 강혜원 시청자 평가원과 과학전환팀 정혜윤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지상파 DMB 채널인 YTN DMB 프로그램을 평가하는 내가 본 YTN 순서입니다. 이번 주엔 다큐 S프라임과 뉴스 출발에 대한 정은정 평가원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YTN DMB 시청자 평가원 정은정입니다. 연말 연시를 맞아 많은 콘서트와 음악회가 펼쳐지고 거리에선 아름다운 음악 소리가 들려오는 시기인데요. 시국은 어수선하지만 한 해를 보내고 또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사람들에게 음악은 자그마한 위로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YTN DMB에서 방영하고 있는 다큐 S프라임은 우리의 일상 속에 있는 다양한 소재들을 주제로 하고 있는데요. 이번 방송에서는 음악이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갔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때로는 시대를 이끌어가는 음악을 다큐 S프라임은 어떻게 전달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프로그램은 먼저 비틀즈부터 빅뱅까지 친숙한 대중음악의 관련 화면들로 시작했는데요. 자칫 지루할 수 있는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의 시작으로서 시청자들의 흥미를 자극하고 프로그램에 몰입하기에 좋은 도입부였다고 생각됩니다. 이 프로그램의 구성은 음악계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 즉 대중음악 작곡가와 클래식 연주자 등이 말하는 음악의 특징과 매력을 통해 음악이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가 될 수 있는지를 짚어보는 형식입니다. 먼저 대중음악의 녹음 과정을 보여주면서 음악을 만드는 사람들에게 음악을 만들 때 필요한 요소들이 무엇인지 또 그것의 의미는 무엇인지를 전해주었는데요. 멜로디, 리듬, 코드의 진행, 가사 등 대중음악을 만드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멜로디로 구체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은 음악이 전 세계 공통 언어로 여겨지는 큰 이유라고 합니다. 또한 화성학, 예를 들면 불안정 코드, 완전 불안정 코드, 안정 코드로 이어지는 코드의 진행은 사람들이 음악 속에서 안정과 해소, 카타르시스를 느낄 수 있는 원리를 담고 있다고 하는데요.
코드의 진행과 같이 일반 사람들이 어렵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적절한 자막 설명과 실제 건반 소리를 담은 화면을 통해 설명해 줌으로써 보다 이해하기 쉽게 잘 전달해 주었습니다. 첼로 연주자를 통해서는 첼로라는 악기가 내는 소리의 특징, 클래식에 대한 정보들을 자연스럽게 전해주고 있으며 또한 악기를 통해 음악을 전달하는 사람으로서 첼리스트가 보는 클래식의 매력이 무엇인지, 음악이 자신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인터뷰 형식으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방송은 인터뷰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인터뷰 대상자들의 설명이 조리 있고 듣기에 편안했던 점이 장점으로 여겨집니다. 실제 음악을 만드는 과정이나 악기를 연주하는 모습 등 음악 관련 전문가들의 작업 현장에 찾아가 영상에 담았던 점도 돋보였으며 음악과 관련된 주제인 만큼 다양한 음악을 많이 삽입한 점도 좋았습니다. 그러나 이 프로그램의 전체적인 틀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전체 주제가 당신에게 음악은 무엇인가요? 라는 것에 비추어 볼 때 음악은 친구, 음악은 삶이라는 메시지를 담은 것은 나쁘지 않았지만 프로그램의 내용에서 음악은 친구이며 삶이라는 것을 일관되게 전해주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주제에 짜맞춘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가령 대중음악 작곡가들이 생각하는 음악에 대해 전달하면서 음악을 만들 때 무엇이 중요한지, 사람들이 음악을 들을 때 어떤 점에 주목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주된 내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음악은 친구라는 메시지를 붙여준 것은 어색해 보였습니다. 대중음악, 클래식, 힙합 등 다양한 음악이 가진 특징을 설명해주고 각각의 매력을 전달하면서 궁극적으로 음악이 사람들에게 삶의 힘이 되어주고 있다는 것을 전하려는 의도는 좋았지만 전체 주제와 메시지가 방송의 내용과 긴밀하게 연결되지 않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프로그램이 무엇에 중점을 두고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갖게 했다는 점이 아쉬웠습니다. 방송의 개별 내용이 아무리 알차더라도 그것을 통일성 있게 구성하여 시청자들이 알기 쉽게 전달해주지 못한다면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프로그램의 주제를 더욱 명확히 하고 내용의 연관성을 살피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난 여름 부산에서 SUV 차량이 불법 주차된 트레일러를 들이받아 일가족 5명 중 4명이 숨진 사고 기억나실 겁니다. 해수욕장으로 휴가를 떠나던 일가족에게 닥친 큰 사고에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했는데요.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에 대해서는 이견이 많지만 당시 불법 주차되어 있던 트레일러가 사고를 키웠다는 점은 명백해 보입니다. 그러나 이 불법 주차 트레일러의 운전자를 처벌하기에는 어려운 법 규정 때문에 경찰이 고심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YTN은 불법 주정차로 인해 사망 사고까지 일어나고 있지만 정작 처벌이 약해 상황이 개선되고 있지 않은 문제점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뉴스는 지난 8월에 부산에서 있었던 교통사고의 블랙박스 영상과 현장 사진을 통해 불법 주차된 차량으로 인한 사고의 위험성을 전하고 있는데요. 이와 함께 불법 주차된 차량 때문에 생긴 사고는 대부분 과태료 처분에 그치고 있으며 사고 유발 차량에 적용할 수 있는 명확한 규정이 없다는 점에서 불법 주정차에 대한 인식이 크게 개선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불법 주정차로 인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불법 주정차한 차량은 최고 30만 원의 과태료를 물거나 불법 주정차 차량을 들이받은 쪽에서 구상권 청구를 통해 피해 금액의 10% 내외를 보상받는 데 그친다고 합니다. 뉴스는 이러한 느슨한 법 규정 때문에 불법 주정차로 인한 사고가 2011년 15,000건에서 2015년 34,000건으로 늘어났고 손실 규모만 2,200억 원에 이른다는 점을 한 보험사의 추정 자료를 통해 전달했는데요. 이러한 구체적인 수치는 불법 주정차로 인한 사고가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고 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잘 보여줍니다.
또한 불법 주정차에 대해 관련법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석해 형사상 책임까지 물려야 한다는 전문가 인터뷰를 제시하며 해당 사안의 심각성을 보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어 제시된 미국과 일본의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조치는 우리나라의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처벌에 좋은 예시가 될 수 있는 자료였습니다. 미국의 경우 불법 주정차 차량의 앞유리에 압착력이 340kg에 달하는 장치를 부착하여 과태료를 물기 전에는 차량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 사고 위험이 큰 곳에 주차하면 과태료를 더 물리고 있다고 합니다.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외국의 사례들을 함께 제시한 점은 우리나라의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처벌이 개선될 필요가 있음을 보다 설득력 있게 전해주었습니다. YTN의 이번 보도는 무심코 차량을 불법 주정차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관련법의 허술함을 지적하는 긍정적인 기능을 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불법 주정차로 인한 2차 사고는 물론이고 골목길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 때문에 위급한 상황에 119 구급대나 소방차가 진입하지 못해 피해를 키웠던 사례들까지 생각해 볼 때 이번 보도는 불법 주정차가 결코 가벼운 사안으로 치부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순서는 시청자들의 지적사항을 정리한 모니터 보고 시간입니다. YTN 뉴스를 시청하다 보면 부적절하게 표현된 자막이나 자막과 자막이 겹치는 상황이 종종 나타나는데요. 시청자들은 좀 더 정확한 뉴스를 당부했습니다. 지난 4일 타미플루 과잉 처방 주의라는 기사를 전하면서 많이 복용하면 두통과 구토를 유발하고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많이 복용하면은 적절치 않은 표현이므로 용량을 초과 복용하면 또는 과용량을 복용하면이라고 하는 게 올바른 표현이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3일 헌재 첫 공개 변론 기사를 전하면서 기자는 시민들의 참관 방법으로 헌법재판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고 안내했습니다. 그러나 변론 시간대에 갈 수 있는 일부 시민들의 성별과 연령대를 감안한다면 실제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쉽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홈페이지를 보여주며 좀 더 상세히 알려주는 것이 필요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같은 날 오후 3시 16분 스크롤 뉴스에 오늘 뉴스인 3시 15분 출연 혼돈의 전국 정치인에게 듣는다라는 자막이 방송됐고 앞선 뉴스와 뉴스 사이에 홍보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대에는 단신들이 나오고 있었고 안희정 정치인과의 대담은 오후 3시 20분이 지나서 시작됐습니다. 스크롤 뉴스 자막도 뉴스의 한 부분이고 뉴스에서 시간은 시청자와의 약속이므로 조금 더 세심한 배려가 필요했다는 시청자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대통령 선거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전달하면서 앵커 뒤 배경 그래픽의 주요 자막과 좌측 상단의 자막이 겹치는 현상이 있었는데 그래픽의 제목은 여론조사 결과의 중요 정보이므로 겹치는 현상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이 좋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언론 전문가로부터 우리 언론의 문제점과 발전 방향 등을 들어보는 매체 비평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충웅 경남대학교 교수로부터 새해 방송 정책에 바란다라는 주제의 논평을 들어보겠습니다. 방송통신 미디어 분야는 끊임없는 신기술 개발과 융합 환경에 대비해서 새로운 정책 혁신이 불가피합니다. 올 새해도 정부의 방송 분야 정책 과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기존의 방송과 통신, 인터넷, 모바일 서비스의 장벽이 무너진 미디어 환경에서 방송 개념의 재정비와 미디어 구조 개편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지난해부터 1일 평균 유료 방송 시청 시간에 260분으로 지상파 시청 시간 248분을 추월했습니다. 올해도 지상파 재송신료 문제로 뜨거운 분쟁이 예상됩니다. 방송 사업자 간 분쟁으로 시청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송 분쟁 조정 제도 개선돼야 하겠습니다. 지난해 정부의 유료 방송 발전 방안은 케이블 TV와 IPTV가 전국 규모 시장에서 매체 간 차별적 규제를 없애고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 경쟁을 촉진코자 한 취지로 보입니다. 케이블 TV는 전국 78개 권역별 사업인데 IPTV 위성방송은 전국 단위 서비스 구조입니다. 권역 폐지 정책은 유보됐지만 올해 자발적 구조 조정과 세판짜기 바람이 불 것으로 전망됩니다. 모바일과 정통 매체 TV의 장벽을 허무는 굴지의 글로벌 미디어의 국내 시장 공략이 날로 거세지고 있습니다. 방송과 통신, 인터넷이 융합하는 미디어 생태계에서 새로운 규제 질서 확립 정책이 시급합니다. 상업화의 다양한 뉴미디어가 속출함에 따라 공익성이 보장되는 공영방송의 역할과 책무가 더욱 절실합니다. 선정성, 폭력성, 오락물로부터 시청자를 보호해야 합니다. 시청자 미디어 교육 제도가 확산되어 어린이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미디어 선택과 건강한 시청 지도가 정착되어야 합니다. 지난번 경주 지진의 사태를 거울 삼아 전환방송 체계가 확립되어야 합니다. 방송의 보편적 서비스를 확대해서 미디어 취약계층의 접근권을 보장하고 소외계층의 권익을 보호해야 합니다. 방송 광고 시장 확대 정책과 광고 규제가 있는 모바일, 인터넷과 방송 광고 규제의 형평성 문제도 광고 정책의 과제입니다.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서 우리 사회가 방송에 요구하는 공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정책과 체제를 정비해야 합니다.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끊임없는 혁신으로 미래성장 동력을 미디어 산업 영역 확산해서 찾아야 합니다. 올 한 해도 국민에게 행복을 주고 신뢰받는 방송을 기대합니다. 시청자의 눈은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YTN 홈페이지에 시청자 의견 코너에 글을 남겨주시면 좀 더 정확하고 공정한 방송을 만드는 데 참고하겠습니다. 이번 주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